잘 자. 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존중 방정환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인문학 맛보기 방정환 1899년에서 1931년 아동문화 운동가 평생 어린이를 위한 삶 방정환은 평생 어린이를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에요. 192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란 말을 사용했고 1923년에는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펴냈고 수십 편의 동화를 직접 쓰고 외국의 재미있는 작품들을 번역했지요. 방정환은 어린이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우리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랍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보성소학교의 까까머리 소년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투자, 던질 투, 재물자, 이익을 위해 장사에 필요한 돈이나 물건, 정성을 보탬. 어린이들의 영원한 벗,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방정환은 1899년 11월 서울 야주계 당주동에서 태어났어요. 야주계는 현재의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자리한 마을이에요. 허름한 집들 사이로 방정환의 집은 단연 돋보였는데 담을 어물고 두 채의 기와집을 하나로 합친 집안에는 늘 쌀과 옷가지, 말린 고기와 미역 등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방정환의 아버지 방경수는 정환의 할아버지와 함께 야주계 시장에서 쌀과 생선을 팔던 장사꾼이었어요. 시장, 저자시, 마당장, 물건을 사고 파는 곳, 가게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붐볐지요. 사람들은 바삐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사갔고 그 덕분에 어린 정환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어요. 정환이 세상에 태어난 1900년대 무렵에는 1900년대 무렵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일본, 날일, 근본본,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는 섬나라. 일본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못살게 괴롭혀 왔어요. 그 당시 부쩍 우리나라 일에 간섭하던 일본은 1910년 친일파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빼앗았어요. 친일파, 친할친, 날일, 갈래파, 일본과 친한 무리를 가리키는 말. 그로 인해 일본과 맞서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힘없이 죽어나갔어요. 일본은 이웃한 청나라, 러시아 등과도 싸움을 벌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받았어요. 나라 곳곳에서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운동이 벌어졌고 농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일본 물러가라 하고 외쳤지만 끝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어린 정환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개구쟁이였어요. 정환은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다 보니 다치는 일도 잦았어요. 소문, 바소, 들을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 말의 꼬리털에 얽힌 말총 사건도 그 중 하나였어요. 하루는 동네 형들이 참새를 잡는 것을 보고 정환도 형들 흉내가 내고 싶어졌어요. 참새를 잡으려면 먼저 말총을 구해야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억센 말들이 말총을 쉽게 내줄 리 없었어요. 시장을 두리번거리던 정환은 마침 소금을 잔뜩 싣고 서 있는 말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정환은 친구들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인 뒤 살금살금 말 뒤쪽으로 다가가 꼬리에 매달린 말총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놀란 말이 껑충 뛰면서 뒷발로 정환을 찼어요. 아이코, 나 죽는다. 정환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정할정, 귀신신, 육체에 대립하는 마음이나 영혼. 아니, 저 아이가 누군가? 상인 방간의 아이가 아닌가? 상인, 장사상, 사람인,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러게요. 어서 집으로 옮겨요. 부모님들이 달려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의사를 부릅시다. 달려온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며 왕진 가방을 챙겼어요. 왕진, 갈왕, 진찰할 진. 의사가 집으로 찾아와 진료함. 이 녀석아, 무얼 하려고 말총을 뽑았느냐? 의사가 떠나자 할아버지가 엄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 저는 말총을... 정화는 말꼬리를 흐리며 얼굴을 붉혔어요. 말총을 뽑아서 무얼 하게? 올가미를 만들어 참새를 잡고 싶었어요. 뭐? 참새를 잡으려 했다고? 할아버지는 허탈하게 웃고 나서 정환의 손을 잡았어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뺐으면 짐승이건 사람이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정환을 불렀어요. 정환아, 네가 겪은 재미있는 경험을 글로 써보아라. 경험, 지날경, 시험험,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글로 써보라고요? 그래, 참새를 잡으려다 도리어 말굽에 채이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정환이 머뭇거리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참새를 잡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정환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거다. 네가 만약 참새를 잡았다면 너는 네 친구들 몇 명을 즐겁게 해주었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그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면 네 글을 읽는 모든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겠니? 정화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말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화는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지어 친구들과 읽었어요. 정화는 이때부터 이야기를 짓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관심, 관계할 관, 마음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림. 말발굽에 다친 상처가 아물자 정화는 다시 개구장이가 되어 시장을 누볐어요. 상처, 다칠 상, 고쳐, 몸을 다쳐 부상을 입은 자리. 정화는 친구들을 데리고 으스대며 골목을 다녔어요. 엿을 파는 좌판으로 달려가 친구들에게 한 가락씩 엿을 먹이기도 하고 떡집에 들어가 인절미를 배불리 먹어도 누구 하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좌판, 앉을 좌, 널빤지 판, 물건을 늘어놓은 널빤지. 정환이 아무리 많은 외상을 지고 다녀도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모두 갚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몸이 약해 늘 방에 누워있던 것을 빼면 정환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집안엔 늘 먹을 것이 넘쳤고 이웃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정환네 가족은 할아버지와 더불어 4대가 모여 살았는데 맞이었던 정환은 특히 귀여움을 받았어요. 정환은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웠어요. 천자문, 일천천, 글자자, 글월문, 천자의 한문을 모아놓은 책, 처음 한문을 배우는 입문서, 하늘 천 땅지, 거물 현누를 황,
정화는 마루에 단정히 앉아 정성껏 천자문을 외웠어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녀석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참으로 기특하군. 정화는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한문을 깨우쳤어요. 나도 형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 천자문을 읽으니 정화는 학교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려 신식 학교에는 갈 수 없었어요. 신식, 세신, 법식,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형식. 할아버지, 저도 신식 학교에 보내주세요. 어느 날 정화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허허, 넌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정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신식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던 정환은 꾀를 냈어요. 신식학교 학생인 삼촌의 공책을 몰래 숨겨놓았다가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로 찾아갔어요. 삼촌, 석삼, 마디촌, 아버지의 형제 또는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는 말. 정한의 삼촌이 다니던 학교는 보성 소학교였어요. 여기가 학교라는 곳이구나. 나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삼촌을 찾아 복도를 기웃거리며 정화는 간절히 생각했어요. 그래,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다시 졸라보자. 땡땡땡 잠시 후 종이 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공을 차기 위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정화는 부러운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얘야, 너는 누군데 교실 밖에 나와 있느냐? 교실, 가르칠 교, 집실,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 바로 그때 헛기침 소리와 함께 양복을 입은 어른이 다가왔어요. 저는 방정환이라고 합니다. 삼촌을 찾으려고요. 정환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녀석, 참으로 똑똑하게 생겼구나. 몇 살이지? 양복을 입은 어른은 보성소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7살이요. 그렇구나. 너도 얼른 커서 학교에 오너라. 학교, 배울학, 학교교, 일정한 교과 과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곳. 정화는 귀가 번쩍했어요. 저, 저는 내일부터 당장 배우고 싶습니다. 당장, 마땅당, 마당장, 눈앞에 닥친 현재의 시간. 호호, 넌 참으로 패기 있는 아이로구나. 교장 선생님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 댕기머리를 싹둑 자르고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너라. 특별히 너를 받아주마. 정화는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아버지는 펄쩍 뛰었어요. 이놈!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하고 온 게냐? 할아버지는 피가 날 때까지 정환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이놈! 이래도 그리 배우고 싶은 게냐? 정환은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학교에 가고 싶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정환을 학교에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손수 가방도 하나 사주고 하인을 시켜 정환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도록 했어요. 하인, 아래하, 사람인, 남의 집에 머물며 일을 돕는 사람, 머슴. 신난다. 열심히 배워. 이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지. 정화는 어느새 의젓해져서 어깨를 펴고 걸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어요. 당시 소학교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정화는 이미 천자문을 줄줄 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정환이 눈을 돌린 것은 연극이었어요. 연극, 편련, 심할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연기하는 종합예술.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연극 구경을 갔던 정화는 그날 이후 연극에 푹 빠져 심심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사또 흉내를 내면서 연극놀이를 하고는 했어요. 9살이 되던 해, 정화는 이웃 사람에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환등기였어요. 환등기, 변할환, 등등, 틀기. 강한 불빛을 그림에 비춰 그 반사광을 렌즈로 확대하는 장치. 그 이웃은 정환이 연극에 심취해 있는 것을 본 뒤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감하고 환등기를 선물한 거예요. 불빛을 비추면 벽에 그림이 나타나는 환등기는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아주 신기한 구경거리였어요. 정한이네 가면 코쟁이들이 나오는 그림을 볼 수 있대. 맞아. 이상하게 생긴 짐승과 곤충, 물고기도 볼 수 있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저녁이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마당에 가득 차면 정화는 돛돌에 올라가 변사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변사, 말씀변, 선비사, 무성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에 맞추어 해설해주던 사람. 이 바다짐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그마치 천년이나 사는 바다 거북, 바로 바다 거북이 올시다. 정화는 환등기 그림에 재미있게 이야기를 붙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재주를 보여주고는 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정환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그가 10살 되던 해였어요. 정환아, 큰일 났다. 일을 어쩌냐? 하루는 2살 위의 삼촌이 정환에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정환이 놀라 물었어요. 우리 집안이 망했단다. 할아버지가 돈을 다 날렸대. 삼촌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 수십 명이 몰려와 있었어요. 내 돈 내놓지 못해.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할 것이지. 사업, 일사, 업,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벌이는 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땅에 엎드려 연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간 말미를 주면 돈을 벌어 갚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화를 내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화는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리하게 많은 물건을 사들였는데 그만 그 물건값이 폭락하여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폭락, 사나울 폭, 떨어질 락, 값어치 따위가 갑자기 많이 떨어짐. 정한네 가족은 달구지에 짐을 싣고 정든 집을 떠났어요. 돈이 될 만한 살림살이는 모두 빼앗기고 그릇 몇 개와 입고 있는 옷, 얇은 이불까지가 이삿짐의 전부였어요. 대궐처럼 큰 집은 물론 창고에 가득했던 물건들까지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기고 쫓겨나는 길이었어요. 창고, 곶집창, 곶집고,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정화는 하루아침에 변한 가족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집을 떠나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현실, 나타날 현, 열매실, 현재 사실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 정환아, 너무 놀라지 말거라. 아버지가 우는 정환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달래주었어요. 높은 언덕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는 높은 언덕을 오르고 있을 뿐이란다. 네, 알겠어요. 아버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환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새 집이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변두리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대문조차 없는 곳이었어요. 함께 모여 살던 사촌 형제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 겨우겨우 죽을 쑤어 먹으면서도
정화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래, 지금은 언덕을 오르고 있을 뿐이야. 정화는 가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가족, 집가, 결애족, 부부를 중심으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 매일 아침 물을 길러 멀리 우물까지 다녀오기도 했고, 죽을 쑤어 먹을 쌀이 떨어지면 쌀을 꾸러가기도 했어요. 이때의 경험은 훗날 어린이를 위한 생생한 동화로 되살아났어요.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가난은 정환의 몸과 마음이 모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숙, 이를 성, 익을 숙,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정화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고 학교에 가는 날은 친구들과 토론하기를 즐겼어요. 토론, 칠토, 논할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일. 토론의 주제는 다양했는데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때로는 소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도 했어요. 소년, 적을 소, 해년, 어리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남자아이. 이럴 게 아니라 작은 모임을 열어 정식으로 활동하자. 정화는 친구들을 모아 소년 입지회를 만들었어요. 10살에서 14살까지 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요. 모임은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렸는데 회원 중에서 가장 집이 넓은 창순에서 주로 모였어요. 하지만 이듬해 창순회가 이사를 가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사직공원으로 나가자. 사직공원은 사직공원은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이 모여 사직공원은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이 모여들던 장소예요. 그게 좋겠다. 아이들도 찬성했어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도 정화는 나무로 만든 칠판을 들고 사직공원으로 나가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모임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친구들과 토론하기를 즐겼던 정화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돈이 없어 진학을 머뭇거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어떻게든 학비를 댈 테니 상업학교에 들어가 장사를 배워라. 상업, 장사상, 업. 상품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일. 정화는 장사에 흥미가 없었지만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설린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상업 공부는 늘 뒷전이고 수업이 끝나면 잡지책을 구해 읽기 바빴지요. 하지만 이마저도 계속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정환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구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정환이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병치레가 잦았는데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아예 몸져 눕고 말았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마저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월급, 달월, 줄급, 달마다 일을 하고 받는 급료. 우선 일을 해서 가족을 돕자. 공부는 나중에 하고. 정화는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정화는 조선 총독부의 필경사로 취직했어요. 필경사, 부필, 밭갈경, 선비사.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인 사람. 필경사는 서류를 옮겨 적는 직업이에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온종일 서류를 베껴 적고 20전의 급료를 받으면 정화는 그 돈을 모두 가족에게 주었어요. 힘든 나날이었지만 같이 필경사 일을 하던 유광녀를 친구로 사귀면서 정화는 눈이 점점 넓어졌어요.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걱정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고,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눈을 돌린 곳이 천도교예요. 천도교, 하늘천, 길도, 가르칠 교.
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민족 종교. 천도교는 최제우가 만든 동학에서 비롯되었는데 제3대 교조인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정화는 주마다 천도교 회관에 나가 교리 공부에 매달렸어요. 정환이 천도교 회관에 나가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관, 모일회, 집관, 집회나 회의를 열기 위해 지은 건물. 훗날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한 권병덕 선생이 정환에게 말했어요. 이복의 방정환 군, 자네는 어찌하여 알만한 젊은이가 일본인에게 봉사하는가? 당장 그곳을 나오게. 봉사, 밭들 봉, 벼슬 사,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를 씀. 권병덕은 정환을 데리고 손병희 선생에게 갔어요. 눈빛이 살아있군. 나는 자네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 손병희 선생은 방정환을 곁에 두고 늘 지켜보았어요.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루는 손병희 선생이 정환을 불러 물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땅의 아이들이 곧게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하네. 자넨 이야기를 만드는데 특히 재주가 있으니 어린아이들을 위해 할 일들을 찾아보게. 정환은 손병희 선생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환이 19살이 되자 하루는 선생이 물었어요. 자네, 가정을 꾸려보는 건 어떤가? 가정, 집가, 뜰정, 한 가족으로서의 집안. 가정을 꾸리다뇨. 전 아직 19살밖에. 정환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괜찮네. 자네가 내 셋째 아이를 책임져 주게. 정환은 속으로 싫지 않았어요. 집안으로 가며 마주쳤던 셋째 따님에게 내심 마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송구스럽습니다, 스승님. 정환은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여 방정환은 천도교의 교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가 되었어요. 소박하게 치러진 결혼식 이후 정환은 손병희 선생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청년이던 정환은 결혼한 뒤 몸에 살이 오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청년, 푸를 청, 해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한 사람. 1917년 방정환은 청년구락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청년구락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든 단체인데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친목단체로 위장했어요. 친목단체, 친할친, 화목할 목, 둥글단, 몸체.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모인 단체나 조직. 이때 힘이 돼준 친구가 필경사 동기였던 유광렬이에요. 회원들은 감시하는 눈을 피해 몰래 회보를 냈고 1918년에는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청년들을 일깨우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회보, 모일회, 알릴보, 회원들에게 일의 경과를 알리는 간행물. 방정환의 주도로 세상에 나온 신청년에는 훗날 한국 문단의 큰 별이 되는 한용운의 글을 비롯해 시문과 나도양 등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실렸어요. 신청년 창간호가 성공적으로 나온 뒤 청년구락부는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국수 한 그릇을 놓고 기념식을 열었어요. 이날 송년회 자리에서 방정환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쓴 동원령이란 연극을 회원들 앞에서 공연했어요. 동원령은 백성이 힘을 모아 일제를 물리치자는 내용인데 어찌나 감동적인지 연극이 끝난 뒤 대부분의 회원들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어린이날을 만든 어린이의 영원한 친구.
1919년 1월, 나라는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돌아가셨지? 백성들은 일본인들이 황제를 독살했다고 믿었어요. 독살, 독독, 죽일 살, 독약을 먹이거나 독을 써서 사람을 죽임. 더는 못 참겠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제를 몰아냅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백성들이 들끓었어요. 3월 1일이 되자 마침내 백성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3.1 만세운동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붙잡혀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유관순 누나도 이때 활약했어요. 일본은 물러가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방정환도 청년 구락부 회원들과 함께 거리로 달려나갔어요. 이 일로 많은 회원들이 옥에 갇혔고 고문으로 죽었어요. 고문, 칠고, 물을 문,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하는 것. 많은 회원들이 잡혀가 죽고 다치는 것을 보면서 방정환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다행히 경찰의 눈을 피한 그는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고 다짐했어요. 경찰, 깨우칠 경, 살필 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임명한 국가공무원. 그는 발행이 멈춘 채 방치된 독립신문으로 눈을 돌렸어요. 3.1 만세 운동이 있기 전 보성 전문학교 교장 유익선 선생과 이종일이 조선 독립신문을 만들고 3.1 운동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두 분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문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떡하든 신문을 다시 만들자. 신문, 새신, 들을 문, 날마다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담은 간행물. 방정환은 등사기를 구해와 집에서 몰래 신문을 찍어냈어요. 저녁 내내 만든 신문은 밤이 되면 청년 구락부 회원들이 일일이 들고 밖으로 나가 집집마다 배달했어요. 밤에 일본 경찰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고무신을 벗고 전부 집신을 신기도 했어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비밀, 숨길 비, 빽빽할 밀,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 어느 날 자그마치 70명이나 되는 일본 경찰이 총검을 들고 방정환의 집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문 열어라! 안 열면 불을 지른다! 방정환은 등사기와 증거물들을 재빨리 우물에 던져 넣은 뒤 태연하게 문을 열었어요. 자고 일어난 흉내를 내면서 말이에요. 어디다 숨긴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들은 방정환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네가 신문 찍었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방정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문이라니, 난 모르는 일입니다. 허허, 참으로 독하구나. 어서 자백해. 자백, 스스로 흰백,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백함. 방정환은 잡혀가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잘못하다가는 신문을 배달한 구락부 동료들까지 모두 체포될까봐 끝까지 입을 다문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고문을 해도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은 그를 풀어주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뒤 방정환은 한동안 알아두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 했기에 마냥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감시가 심해서 이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쩐다. 생각에 잠겨있던 방정환은 무릎을 쳤어요. 그래, 일본으로 가자.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는 거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했기에
방정환은 망설이지 않고 일본 유학을 결심했어요. 유학, 머물유, 배울 학, 외국에 나가서 공부함. 일본에 건너간 방정환은 동양대학에 들어가 어린이 문학과 어린이 심리학을 두루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방정환은 어린이에게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권리, 권세권, 이로울 리. 어떤 일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유학 도중 방정환은 틈틈이 동화를 번역했어요. 번역, 번역할 번, 번역할 역.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김. 당시 일본에는 세계의 유명 동화가 많이 출간되어 있었어요. 방정환은 세계 각지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집 사랑의 선물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방정환은 강연을 다니며 어린이란 말을 썼어요. 애새끼나 자식놈으로 불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나이에 걸맞은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줍시다. 방정환의 주장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으며 퍼져나갔어요. 사랑의 선물이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자 방정환은 이듬해인 1923년에 어린이란 잡지를 만들며 본격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어요. 잡지가 처음 나왔을 때 방정환은 자비를 들여 거리로 나가 잡지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구수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어요. 자비, 스스로 쓸 비, 자기에게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 이런 노력 덕분에 잡지는 수만 부나 팔려나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잡지가. 하루는 직원이 울상을 한 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방정환이 잡지를 핑계로 몰래 반일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총독부가 잡지를 압수한 거예요. 반일, 돌이킬 반, 나일, 일본에 반대하는 것, 압수, 누를 압, 거둘 수,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 그런 일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무렵 더욱 잦았어요. 그런데도 방정환은 끝까지 잡지 발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잡지는 계속 나와야 하오. 방정환은 틈날 때마다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잡지를 내는 한편 방정환은 사람들을 모아 색동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동요와 동화 등 어린이를 위한 작품 창작을 위해 만들어진 이 단체에서 그는 유명한 동요 반달의 작곡가인 윤구경과 동화작가 마애송을 만났어요. 너무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는 몸이 자주 아팠어요. 병으로 쓰러지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럴수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갔어요. 이럴 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날을 만들자. 방정환은 색동의 회원들과 어린이날 행사를 의논했어요. 그 결과 제1회 어린이날은 5월 1일로 정해졌어요. 지금처럼 5월 5일로 바뀐 것은 1956년의 일이지요. 제1회 어린이날 행사는 천도교 강당에서 천여 명의 어린이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성대, 성할성, 클대, 행사의 규모가 크고 화려함. 방정환은 우리에게 왜 어린이날이 필요한지 연설했어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입니다. 어린이가 바르고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어린이들은 50명씩 짝을 지어 시내로 나가 어린이날 제정에 관한 글이 인쇄된 전단 12만 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홍보했어요. 인쇄, 도장인, 인쇄할 쇠. 잉크를 사용하여 글이나 그림 따위를 찍어냄. 그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바쁘게 일했어요.
어린이 잡지일 뿐만 아니라 구연 동화에도 관심이 많아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모아놓고 동화를 들려주었어요. 그가 들려주는 동화 속에는 나라를 잃은 아이들이 커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많았어요. 또 틈틈이 학교에서 아동 문학을 강의하기도 했고, 라디오에 나가 어린이와 직업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그 무렵 여러 단체가 하나로 합쳐 설립된 조선 소년협회의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어요. 설립, 베풀설, 설립,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세움. 하지만 이 일로 그는 큰 상처를 입어야 했어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순수성을 잃고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목적, 눈목, 관역적,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려는 방향. 결국 그는 조선소년협회를 나와야 했어요. 방정환은 하루 24시간 어린이들을 위한 일만 고민했어요. 그가 기획한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도 그렇게 탄생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에서 세계의 아동들이 보내온 작품으로 전람회를 여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로부터 작품을 받는 것도 일이지만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성공을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실패한다고 해도 일단 도전해 봅시다. 도전. 도들도 싸움 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방정환은 색동의 회원들과 함께 전람회 준비에 들어갔어요. 방정환은 중국의 친척과 독일 정부 대사관을 통해 유럽 각지의 그림을 수집하는 한편 일본에 있는 이연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귀한 자료 천여 점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수집, 모을수, 모을집, 취미나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거두어 모음. 방 선생님, 대성공입니다.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1928년 10월 2일,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가 열리던 천도교 회관은 아침부터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동아일보에서도 한국 최초의 아동문예 전람회가 열렸다며 신문에 크게 보도 기사를 내주었어요. 보도, 알릴보, 길도, 신문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정말 신기해요.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구경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이 방정환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래, 즐거웠더니 다행이구나. 커서 꼭 큰 인물이 되어라. 방정환은 웃으며 일일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대규모 전람회가 성공을 거두자 방정환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먼저 어머니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 방정환은 곧 신여성이라는 주부 잡지를 창간했어요. 창간, 비롯할 창, 펴낼 간, 신문이나 잡지 등을 처음으로 펴냄.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잡지, 학생도 만들었어요. 강연도 하고 잡지도 펴내는 틈틈이 방정환은 어린이를 위한 시와 소설을 발표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형제별, 천여름 같은 동요는 물론 동생을 찾으러 와 칠칠단의 비밀 같은 소설도 방정환의 작품이었어요. 작품, 지을작, 물건품,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 방정환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교도소에 갇혔을 때도 죄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요. 한 번은 어린이 잡지에 쫓겨가신 선생님이라는 글을 썼는데 민족의식을 자극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잡혀가야 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방정환은 죄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심지어는 일본인 간수들까지 몰려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방정환이 옥에서 풀려나던 날, 많은 죄수와 간수들이 아쉬워하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랍니다. 일화, 편안할 일, 말씀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흥미있는 이야기.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방정환은 여전히 바빴어요. 여보, 이러다가 병이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좀 쉬어요. 아내가 말렸지만 방정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내가 쉬면 이 나라 어린이들은 어찌하겠소? 몸은 힘들지만 나는 아이들이 웃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오. 전람회다, 강연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탓에 방정환의 몸은 갈수록 약해졌어요. 큰일이구나.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두통에 시달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두통, 머리 아플 통, 머리가 아픈 증세. 그날따라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방정환은 눈을 보며 즉석에서 시를 지었어요. 즉석, 곧즉, 자리석. 어떤 일이 진행되는 바로 그 자리. 하늘에서 오는 눈은 어머님 편지. 그립던 사정이 한이 없어서 아빠 문안 누나안부 눈물 소식. 길고 길고 한이 없이 길다랍니다. 1930년대가 되자 방정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일본 경찰의 방해로 어린이 잡지를 펴내는 개벽사가 심한 빚에 시달렸고 그 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매년 치르던 어린이날 행사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어요. 잡지사로 출근하던 그는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1931년 7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가족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그의 몸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 형상상, 상황황,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형편. 장남과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겨우 숨을 쉬었어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는가 보이. 방정환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지 조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방 선생, 어서 일어나셔야죠. 조재호가 안타깝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습니다. 지금 밖에 나를 데려가려 검은 마차가 와 있지 않소. 마부가 기다리니 나를 가게 두시오. 마부, 말마, 지아비 부. 말을 부려 수레나 마차를 모는 사람. 방정환은 동화 속으로 길을 떠나듯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린이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별 하나가 그렇게 먼 하늘로 떠났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물건물, 성할성, 법칙칙, 쇠할쇠. 물성, 칙쇠. 무엇이든 크게 융성하면 반드시 쇠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물성칙쇠. 물성칙쇠란 만물이 한 번 성하면 한 번 쇠한다는 뜻입니다. 당나라 현종 때 여옹이라는 도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여옹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은 뒤 깊은 잠에 빠졌는데 큰 벼슬을 했다가 역적으로 죽는 꿈을 꾸었어요. 잠에서 깬 뒤에 노생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부귀영화도 소용없군. 차라리 농사나 지을걸. 그러자 여옹이 말했어요. 인생이란 본디 그런 것이라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물성칙세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어요. 즉,
무엇이든 크게 융성하면 반드시 쇠퇴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도 어린이를 어리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닭개, 울명, 개구, 도둑도, 계명구도. 작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계명구도. 계명구도란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책 사기에 나오는 제나라 맹상군의 이야기예요. 맹상군은 제주꾼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후하게 대접했는데 그들 중에는 남의 목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도 끼어 있었어요. 하루는 맹상군이 진나라의 초청을 받아 길을 가게 되었는데 중간에 맹상군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이때 흉내 잘 내는 사람이 닭 흉내를 내자 마을의 닭들이 일제히 울어서 그 시끄러운 틈을 이용해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재주였지만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주인을 목소리 하나로 구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야기를 잘 짓고 구연동화도 잘했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며 겸손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영원히 잊히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답니다.